그 방에 있던 그 누구도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교황청 내부에서 벌어진 가장 은밀하고도 거대한 파문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페루의 거친 홍수를 직접 건너고 막강한 권력을 준 추기경들과 당당히 맞서며 바티칸 내부의 복잡한 권력 구조를 완전히 재편했던 강력한 교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친 나무 독대 앞에 서서 기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입술은 미세하게 움직였으나 끝내 아무런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고 이윽고 예고도 없이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의 턱선을 따라 흘러내린 한 방울의 눈물은 전 세계의 수많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사건의 내막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전 세계를 뒤흔든 이 극적인 변화의 시작은 늘 그렇듯 한 통의 평범한 편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티칸의 공식 봉인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교황청의 정교한 행정 조직을 거쳐 내려오는 엄숙한 칙령도 복잡한 정책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동네 문구점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줄이 쳐진 종이 위에 삐뚤삐뚤하게 손으로 눌러 쓴 평범한 편지였습니다. 2026년 3월 초의 어느 수요일 아침, 이 편지는 사도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수취인 칸에는 그저 바티칸 시국의 교황 레오 14세 앞이라고만 단출하게 적혀 있었지만 우편 시스템은 놀랍게도 이를 정확히 배달해냈습니다. 발신인은 로마 외곽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라치오 지역의 한 요양원에 머물고 있던 83살의 노모 콘체타 페라라였습니다. 평생을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살아가며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를 치렀으며 성당에서 혼배성사를 올리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녀는 가슴에 남편과 아들을 차례로 묻었습니다. 31년 동안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제대포를 정성스럽게 닦아왔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지난 14달 동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과 손주들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서글픈 사실을 말입니다. 가족들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그보다 더 드물게 전화를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의 직원들이 무척 친절하다는 점을 행여 오해가 생길까봐 신중하게 덧붙였습니다. 결코 그들의 소홀함을 탓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세상에 던진 질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가톨릭 교회가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처절한 물음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써내려간 편지에는 노쇠한 여인의 고단한 투쟁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교황 성하, 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미 분노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누군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 하느님께서 이 차가운 방에 버려진 우리 같은 존재들을 여전히 굽어 살피고 계시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 애절한 편지는 전 세계에서 매일 수백 통의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는 바티칸 서신 처리실의 기계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다른 평범한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정리되고 목록화되어 수십 개의 비슷한 서류철 속에 고요히 묻히는 운명을 맞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본래라면 그 편지는 고위 관계자의 손에 닿기까지 몇 주는 좋게 서랍 속에 방치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서신 처리팀에 배치된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았던 페루 출신의 젊은 마르코 카르데나스 신부는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들고 교황의 개인 비서인 알폰소 게리니 몬시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카르데나스 신부는 훗날 동료들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미 수천 통의 편지를 읽어왔지만 유독 이 편만큼은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목요일 오후에 이를 읽은 게리니 몬시뇨 역시 아무런 설명 없이
저녁 기도 전에 교황의 집무실 책상 위에 슬그머니 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교황 레오 14세가 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명이 로버트 프란시스 프로보스트인 교황을 잘 아는 이들은 그의 가장 두드러진 자질이 로마 안젤리쿰 배역에서 다진 지적 엄격함이나 아우구스티노의 총장으로서 12년간 발휘했던 행정적 정밀함이 아니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것은 말로 쉽게 표현하기 힘든 어떤 내면의 깊은 성질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이 철저히 외면해버린 보이지 않는 고통과 마주했을 때 그를 완전히 지배하는 기묘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일순간 모두 잦아들고 오직 아무도 가던 길을 멈춰 듣지 않던 가녀린 비명에만 온 주의를 집중하는 특별한 태도였습니다. 교황은 조용히 편지를 2번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의 노란 불빛 아래에서 아주 오랫동안 깊은 상념에 잠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그는 비서에게 콘체타 페라라가 머무는 요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서둘러 일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황의 빡빡한 일정을 늘 철저히 관리해온 게리니 비서는 직접 행차하시는 것보다 다른 대리인을 보내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레오 14세는 특유의 인내심 어린 표정으로 비서를 가만히 응시했는데 그 침묵은 상대방을 꿰뚫는 일종의 부드러운 훈계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교황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떠한 언론 보도도 대규모 수행단도 동행하지 말라는 은밀한 지시와 함께였습니다. 노모가 머물던 요양원의 이름은 빌라 산 베네데토였습니다. 그곳은 오랜 세월 보수하지 않아 거칠어진 자갈길과 빽빽한 사이프러스 나무들로 둘러싸인 낡고 낮은 돌담 너머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건물 내부로 발을 들이자 톡 쏘는 소독약 냄새와 푹 끓인 스푼의 냄새, 그리고 그 모든 냄새 밑바닥에 깔려있는 무거운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막연히 기다림의 세월을 견뎌온 이들이 묵혀둔 정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47명의 노인들이 살고 있었고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였으나 그들 중 상당수는 1년이 넘도록 사제의 방문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아침, 교황 레오 14세는 언론에 그 어떤 사전 통보도 없이 2명의 수행원만을 대동한 채 평범하고 어두운 차량을 타고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늘 그래왔듯 그는 멀리서도 확연히 눈에 띄는 순백의 수단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자 전 세계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그날 요양원에는 화려한 환영의식도 붉은 카펫도 줄을 지어 대기하는 공식 영접 인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노인들이 아침 커피를 마시기 위해 모여있는 식당부터 먼저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후 3시간 동안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 한 대의 카메라도 없기에 영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숨겨진 진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동행한 카르데나스 신부와 요양원 직원들, 그리고 노인들의 생생한 증언 덕분이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자신의 자매에게 이야기하고 그 자매가 신부에게 전한 소문이 꼬리를 물어 결국 가톨릭 통신사가 며칠에 걸쳐 수집한 기록이 세상에 밝혀진 것입니다. 교황은 식탁 사이를 천천히 이동하며 자리에 직접 앉았습니다. 노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묻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흔히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가식적인 경청, 즉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연출된 끄덕임을 보이는 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황은 그저 가던 길을 멈추고 온전히 고요해져서 상대방이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바쁜 세상에서 이러한 침묵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87살의 레나토 옹은
요양원 밖으로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미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주세피나라는 할머니는 자신이 요양원에 들어온 후로 아들의 연락이 뚝 끊겼는데 아마 늙어가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들을 너무 슬프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라며 씁쓸해했습니다. 은퇴한 학교 교사 출신의 91살 피에트로 옹은 아무도 새 묵주를 가져다 주지 않아 망가진 묵주를 몇 달 동안 실로 꿰매어 쓰던 낡은 묵주를 교황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레오 14세는 그 손때 묻은 묵주를 건네받아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만져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교황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이 묵주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피에트로 옹이 나의 어머니라고 답하자 교황은 그렇다면 이 묵주를 쥘 때마다 어머니가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노인은 차마 답하지 못한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교황은 2층에 있는 그녀의 방에서 마침내 콘체타 페라라와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교황이 올 것을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단정하고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은 채 창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훗날 자신이 늘 정성스럽게 옷을 입는 이유에 대해 그것이 온전히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삶의 마지막 존엄성이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에 왜소한 체구를 가진 노인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온갖 퉁파를 겪으며 더 이상 세상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초연하고도 고든 눈빛으로 교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황은 그녀의 맞은편에 나란히 앉아 자신을 정중히 서게 했습니다. 물론 그녀도 그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교황의 말에 노모는 수줍게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내 편지를 누군가 읽어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내가 그 편지를 3번이나 정독했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저희 같은 사람들을 굽어 살피고 계시는 건가요? 교황은 그레이낭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지켜보기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레오 14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노모는 교황이 그런 고백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에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참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세웠지만 정작 우리 신자들이 이토록 외롭게 늙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잘못이 아닙니다. 콘체타 페라라는 눈앞에 작고 낡은 방 안에 마주 앉은 순백수단의 이 이방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미국식 억양이 살짝 묻어나는 이탈리아어를 구사하며 미동도 없이 침착하게 손을 모으고 있는 그를 보며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르시네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상상하셨습니까? 그녀는 이 질문에 걸맞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민하더니 훨씬 더 멀고 범접하기 힘든 엄숙한 존재를 생각했었다고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교황은 그 방에서 45분 동안 머물며 그녀가 전하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지난 31년간 묵묵히 바쳐온 제대포 봉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황은 가짜의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 찾아오지 못하는 손주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결코 자식들을 탓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주 일요일 아침이 되면 저 멀리 성당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종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 갇혀 지내야 했던 처절한 외로움을 묘사했습니다. 자신이 참여하지 못한 채 거룩한 미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교회의 삶으로부터 자신이 고요히 도태되어 버렸다는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종소리는 여전히 당신을 위해 울리고 있습니다. 라고 교황이 조용히 속삭이자 노모는 종들은 제가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교황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 종소리도 그리고 그 성당 안에 모인 사람들도 제가 이곳에서 죽어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교황은 무거운 마음을 얹고 그날 오후 바티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일요일 저녁이 되자 이미 소문은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의 한 직원이 멀리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흐릿한 사진 한 장이 결정적이었는데 격식 없는 하얀 수단을 입은 남성이 작은 창가에서 한 노파와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그 사진은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당황한 바티칸 공보실은 결국 그날 오후 늦게 구체적인 내막은 숨긴 채 교황의 요양원 방문 사실을 공식 확인해 주었습니다. 파장은 즉각적이었으며 전 세계적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가톨릭 유력 일간지는 일면 전면에 그 사진을 대대적으로 싣고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개혁의 서막인지 묻는 강렬한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브라질의 한 가톨릭 방송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현 교황의 재임 기간 중 가장 위대하고 역사적인 목회적 결단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 나선 독일의 한 저명한 신학자는 교황 레오 14세가 직접 아무도 모르게 83살의 소외된 노인을 찾아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들어준 이 행동 자체가 교황청의 수많은 공식 회칙보다 더 심오한 신학적 무게를 담고 있다고 엄숙히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부의 찬사와는 달리 두터운 바티칸 성벽 내부의 반응은 훨씬 은밀하고 복잡하게 뒤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바티칸 내부에는 교황의 행보에 깊은 불편함을 느끼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들의 수 또한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황을 향해 대놓고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출하는 추기경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세련된 정치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불만을 들이켰습니다.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을 위한 교황청 부서의 한 고위 관리는 내부 통로를 통해 비공개 회람을 돌리며 교황의 독단적이고 예고 없는 개인적 방문보다는 체계적인 계획하에 관리되는 공식 방문이 훨씬 더 적절하고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는 은근한 압박을 보냈습니다. 지극히 정중한 어조로 가려져 있었으나 그 속에 담긴 경고의 칼날은 날카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드디어 월요일 오전, 바티칸 각 부서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고위직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테이블의 가장 상석에 앉은 레오 14세는 교황청의 재정보고와 행정구조조정 논의가 순서대로 흘러가는 동안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의 세부 진행 사항들을 묵묵히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바티칸 장막 뒤의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교황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매사에 지극히 신중하기로 소문난 한 수석 추기경 고문이 교황의 최근 행보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대외적인 이미지와 의전, 그리고 교황이 비공식적인 자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하며 극도로 완곡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경청했습니다. 이윽고 교황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1년 넘게 가족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사목적 방문 한 번 받지 못한 83세의 한 노파를 찾아갔을 뿐입니다. 그녀는 무려 80년 동안 신앙을 지켜온 가톨릭 신자입니다. 만약 이러한 만남조차 대외적 이미지라는 잣대로 검토해야 한다면 정작 심각한 문제는 내 방문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 있을 것입니다. 장내에는 찬물이 끼얹은 듯한 정막이 흘렀고 교황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이 성스러운 건물에서 차로 불과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는 자신들의 헌금과 기도, 그리고 평생에 걸친 노동과 고통으로 이 교회를 지탱해온 이들로 가득 찬 요양시설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서류상의 추상적인 저희들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서슬퍼런 교황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리며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마땅히 받들고 섬겨야 할 존재들이지만 내목하게도 지금 우리는 그들을 완벽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묵직한 침묵으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앞으로 30일 이내에 지난 12달 동안 정기적인 사목 방문을 받은 로마 교군의 가톨릭 요양시설의 구체적인 실태를 보고받기를 원합니다. 현재 어떤 사목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기능이 마비된 곳은 어디이며 우리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당장 무엇을 실행할 것인지 확실히 파악하십시오. 또다시 시간만 끄는 위원회나 실무 그룹을 조직하지 말고 오직 명확한 데이터가 담긴 실무 보고서 하나만 제출하십시오. 기한은 정확히 30일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침묵 속에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이후 3월 15일 화요일 레오 14세 교황은 바오로 6세 홀에서 열린 짧은 공식 행사에 참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곳은 가톨릭 사회복지사들과 본당 봉사자들, 그리고 노인 요양단체들이 고령화 시대의 사목을 논의하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학술대회 현장이었습니다. 빌라산 베네데토 요양원을 전격 방문하기 훨씬 전, 그리고 교황의 모습을 담은 그 유명한 사진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기획된 자리였습니다. 당초 교황은 이 자리에서 길게 연설할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식 일정표에는 그저 짤막한 격려의 말과 사도적 축복만을 내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교황은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맞춰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는 그와 오랫동안 일해온 바티칸 실무진들이 언제나 경외감을 담아 짐원하는 그의 철저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는 시간 약속을 어기는 법이 결코 없었습니다. 드넓은 바오로 6세 홀의 내부는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대략 300명 정도의 청중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소박한 차림의 사회복지사들과 자원봉사자들, 행사 초반부 취재를 허가받은 소수의 언론인,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는 수녀들과 이탈리아 각지에서 올라온 교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조명도 받지 못하고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소외된 노인하고 병자, 죽음을 앞둔 이들을 돌보는 숭고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노동에 평생을 헌신해온 숨은 주역들이었습니다. 교황은 천천히 독서대 앞으로 걸어나가 강당을 가득 채운 청중의 얼굴을 하나하나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준비된 원고를 내려놓고 빌라산 베네데토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모들은 교황이 이 강당에서 원고에도 없는 돌발 고백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했던 실무진들은 그가 준비된 연설문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 활자들이 자신이 전해야 할 진실을 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다고 느낀 듯 순간적으로 마음을 정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빌라산 베네데토 요양원 식당의 차가운 풍경, 낡은 식탁에 웅크려 앉아있던 노인들, 실록괴 매어 간신히 형태만 유지하고 있던 빛바랜 묵주, 그리고 창가에 홀로 앉아 힘없이 밖을 내다보던 어느 할머니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듯 묘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분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어떠한 감정적인 과장이나 연출된 몸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거나 극적인 조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웅변보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덤덤하게 전하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흔드는데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믿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이어진 고백에서 교황은 노인들을 외면하는 현대 사회의 행태를 단순한 개인 가정의 도덕적 나약함이 아닌
노년이라는 삶의 존엄한 단계를 단지 성가시고 관리해야 할 장애물로 취급해버린 거대한 문명 전체의 구조적 죄악이라고 맹철하게 정의했습니다. 교황은 인간이 가장 왕성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거나 대외적으로 주목받는 빛나는 시절뿐만 아니라 쇠락하고 그늘진 삶의 모든 계절을 온전히 안아줄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교회가 본연의 의무를 저버렸음을 통렬하게 뉘우쳤습니다. 그는 가난한 요양원에서 마주했던 피에트로 노인과 그의 손때 묻은 끊어진 묵주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며 교회의 나침반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발언은 넓은 강당 전체를 즉시 얼어붙은 듯한 깊은 침묵으로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강당 전체를 즉시 얼어붙은 듯한 깊은 침묵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교황은 자신이 처음 사목 생활을 시작했던 페루의 척박하고 외딴 시골 마을에서 또 교회의 손길조차 닿지 않는 소외된 이들을 만났을 때부터 거대하고 경직된 바티칸의 관료주의 중심지인 로마 교황청 내부에서 일하기까지 수십 년 동안 주교로 살아오며 뼈아프게 확인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황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로움에 고립된 단 한 사람의 방을 찾아가 침묵 속에 마주 앉아 있는 것보다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 거대하고 화려한 대성당을 건축하는 일에 훨씬 더 쉽게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수일 동안 제대로 된 대화 상대조차 없이 깊은 어둠 속에 방치된 어느 노파를 찾아가기 위해 단 40분 동안 차를 몰고 가서 맛없는 싸구려 커피를 마셔주는 일보다 행정회의실에 모여 앉아 거창한 사목 결의안을 가결하는 일을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화려한 대성당은 공사가 끝나면 성대한 축하 봉헌식을 열어 세상에 공표하지만 차디찬 방 안에 홀로 고립되어 죽어가는 가여운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 어떤 화려한 의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가만히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독서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연설 노트를 뒤적이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시 고개를 들어 청중을 향했을 때 그의 눈동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은 물기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훗날 그 찰나의 순간에 교황청 수장의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의 폭풍을 저마다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나폴리 출신의 한 자원봉사 총괄자는 교황의 분위기가 변한 것을 직감했다고 말했고, 자비의 수녀의 소속 수녀는 교황이 완강한 평정심을 잃고 인간적인 슬픔에 젖어들던 그 극적인 순간을 또렷이 목격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현장에 동석했던 한 기자는 미사 여고 없이 당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교황의 두 눈에 물기가 가득 들어 찼다. 교황은 청중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300명에 이르는 수많은 청중 앞에서 감정을 숨기를 하지 않고 일국의 수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려는 어설픈 방어 기제조차 내려놓은 채 터져나오는 슬픔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교황은 눈물로 흐려진 시선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는 콘체타 할머니의 얼굴을 끊임없이 되새깁니다. 올해 83세가 된 그녀는 무려 31년 동안 교회의 성스러운 제대보를 직접 손수건처럼 빨며 봉사했습니다. 자신이 지극히 사랑했던 바로 그 성전의 마당 아래 먼저 눈을 감은 남편과 소중한 아들의 유해를 묻고 외로이 삶을 견뎌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고통 속에서 내게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하느님이 과연 여전히 가여운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전히 미천한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지 묻는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교황은 다시 숨을 골랐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부양하려 애쓴 가족의 죄가 아닙니다. 그녀가 젊음을 바쳐 모든 것을 헌신했던 바로 이 제도이자 교회인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쌍한 할머니가
차가운 방 안에서 자신이 완전히 잊혔다고 믿게 만드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으나 교황은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파로게이션적 실수가 아닌 영적 직무유기이며 그 처참한 실패는 나로부터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요양원 방문을 외면해온 이 방 안의 모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황의 말이 멈추자 넓은 강당 안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법한 극도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흐느낌은 대중의 마음을 조종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신파극 같은 부자연스러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행사 이후 며칠 동안 이어진 현장 참석자들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모든 이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했던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인위적인 무대 연출은 전혀 없었으며 교황은 대중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슬픔을 일부러 과장하는 노련한 행정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 토요일 아침 슬픈 편백나무가 드리워진 마당과 지독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한 서글픈 병실 안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묻던 노파를 만난 그 강렬한 기억을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의 덩어리가 마침내 오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눈동자 앞에서 갑작스럽게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교황은 마른 손등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거칠게 쓸어내린 뒤 다시 꼿꼿이 허리를 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이 자리에 열릴 수 있었던 까닭은 차갑게 얼어붙은 교황청 제도가 내놓은 행정적인 답변을 거부했던 여러분의 따뜻한 반란 덕분입니다. 교황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40분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으며 절망의 현장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노인들의 그 좁은 방 안에 걸터앉아 그들의 차가운 온기를 말없이 받아주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럴듯한 감사장이나 건네며 값싼 칭찬을 늘어놓으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참된 가치를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신앙인에게 교황의 입에 발린 칭송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권위자로서 온 세상에 선언하고자 하는 엄연한 진실은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살핌의 노동이야말로 교회가 수행해야 할 핵심이자 선교의 주변부가 아닌 핵심 본질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황청의 거대한 석조 건물, 연례 주교회의, 화려한 서류철들은 오직 이 사명을 보조하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교회는 행정제도의 콘크리트 벽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곁에 살아가는 연약한 신도들의 모임이며 여기에는 아직 우리가 문을 두드리지 못한 차가운 요양시설의 깊은 방구석에 고립된 소외된 영혼들도 완벽히 포함됩니다. 연설 장면은 방송 직후 몇 시간 만에 긴급 전파를 타고 타전되었습니다. 독서대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교황의 미공개 현장 영상은 해가 저물기 전 전 세계 가톨릭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강타했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종교 영역을 넘어 이탈리아 공영방송 전파까지 급속도로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미의 브라질과 아시아의 필리핀, 그리고 먼 동방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이 이 놀라운 비보를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송출되는 대형 스페인어 방송 네트워크는 교황의 눈물 흘리는 장면 아래에 교황이 울었다라는 극도로 단순하지만 충격적인 자막을 띄웠습니다. 이 짧은 다큐멘터리 같은 보도를 시청하며 우리 역시 숨을 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송 이후 대중의 격렬한 반응은 거대한 폭풍처럼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부모를 쓸쓸한 요양시설에 남겨두고 죄책감에 시달려온 수많은 유가족의 흐느낌부터 자신들의 평생에 걸친 힘겨운 봉사활동에 대해 마침내 바티칸 최고 권위자가 알아주었다며 울먹이는 현장 복지사들의 고백이 쏟아졌습니다. 이어진 며칠 동안 이탈리아 전역의 성당 사무실은 전화벨과 손편지로 마비되었으며
현장 사제글은 이를 전례 없는 집단적 기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고요한 외침들은 어떠한 행정적 지원을 요구하거나 이기적인 불평을 털어놓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도 이곳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간직한 채 누군가 우리의 가녀린 음성에 대답해 주기를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 라는 존재의 확인을 전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바티칸의 장엄한 화강암 장벽 내부에서 감지된 초기 기류는 외부의 거센 파도와 비교하면 표면적으로는 훨씬 고요한 편이었습니다. 교황이 기한을 두고 지시했던 30일짜리 긴급 실태조사 명령은 이미 관할 실무부서로 신속히 전달되어 숨가쁘게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구에리니 몬시뇰은 일기장에 교황청 내부의 팽팽해진 기조를 날카롭게 기록했습니다. 훗날 그의 비망록 조각들을 입수한 가톨릭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문제의 연설이 바티칸을 강타한 후 며칠간 성 베드로 대성당 뒤편의 어두운 통로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무엇인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구에리니는 일지의 흘림체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요란한 파장을 몰고 온 것은 아니다. 원래 레오 교황은 무엇이든 요란스럽게 처리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분명 무거운 지각 변동이 바닥에서부터 감지되고 있다. 수요일 저녁 8명의 유력 추기경들이 보안이 철저한 공간에 모여 비밀리에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출된 밀담에 의하면 이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한 진영은 교황이 교회의 제도적 실패를 언론에 가감없이 폭로하여 가톨릭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분개했고, 반대 진영은 불치병에 걸린 관료제에 비하면 교황의 조치는 지극히 당연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수장을 옹호했습니다. 이 깊은 노선 갈등은 결코 어제 오늘 시작된 일시적인 분열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깊은 반목은 현 교황이 베드로 교좌에 즉위한 첫 주부터 교황청 전체를 관통해온 고질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긴장 관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전장은 이전과는 그 성격이 판이했습니다. 교황은 더 이상 고위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인 추상적인 행정제도 개혁이나 모호한 시노드 의정 문서라는 우아한 학술적 용어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 대중을 향한 차가운 렌즈 앞에서 교황청이 저지른 구체적이고 뼈아픈 방조 행위들을 직접 낱낱이 성토했으며, 늙은 상직자의 눈에 뜨거운 눈물을 비치며 처참한 회한의 슬픔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 교황청 내부의 비밀 정치 구조를 일거에 해체해버렸으며, 감히 교황의 자비로운 노선에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일 자체가 대중에게 얼마나 냉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행정가의 독선으로 비치게 될지 그 정치적 지형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레오 14세 교황은 평신도 가정과 생명부 장관 추기경과의 비공개 독대를 강행했습니다. 원래 정해진 일정은 약 30분 수준이었으나 회의는 팽팽한 긴장 속에 무려 90분간 지속되었습니다. 대담이 끝나고 관례적인 사후 공식 공동 성명은 한자도 발표되지 않았으나 두 인물에게 정통한 복수의 정보통은 극도의 직설적이고 알맹이 가득한 대화가 오갔으며 성과를 남긴 채 잘 조율되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교황은 로마 대리구 행정문서고에 거대한 철문을 열고 들어가 관내 가톨릭계 요양원 현안과 사목적 공백 실태를 보여주는 엄청난 분량의 통계 자료를 홀로 2시간 넘게 세밀히 검토했습니다. 바티칸 내부에는 먼지 쌓인 서류 뭉치로 뒤덮인 책상 앞에 앉아 투박한 돋보기 안경을 낀 채 펜을 꼭 쥐고 기록을 훑어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찍은 미공개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교황은 기밀 유지를 위해 단 한 명의 전문 아카이브 관리관 외에는 그 누구의 배석이나 경호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콘체타 페라라 할머니의 절박한 탄원서를 구에리니 몬시뇰에게 직접 전달했던 카르데나스 신부는 동료 성직자로부터
이 믿기 힘든 연속적인 사태의 진위가 무엇이냐는 조심스러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카르데나스 신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 끝에 가만히 대답했습니다. 성하께서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한 고독한 할머니의 사글픈 슬픔을 고스란히 자신의 영혼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슬픔을 행정문서나 신속한 정책 뒤로 비겁하게 희석하지 않고 곧장 그녀의 외로운 식탁으로 마주 앉기 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만지고 느낀 날 것의 아픔은 결코 지워버릴 수 없기에 결국 오늘 청중 앞에서 온전한 감정의 눈물로 밀려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부는 말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지도자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증거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연설이 있은 후 바로 다음 주 토요일이었던 3월 15일까지 빌라산 베네데토 요양원에는 인근 지역 신도들의 예고 없는 자원봉사 방문이 무려 11번이나 이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웃마을의 한 성당에서는 요양원 노인들이 매주 일요일 미사에 무사히 참석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차량 운행 서비스까지 직접 조직했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라치오주의 또 다른 요양원 3곳에서도 지역 교구 사무실에 긴급히 연락해 자신들의 시설에도 3억 조율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건넨 작은 태블릿 화면으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연설을 지켜본 콘체타 페라라는 이 갑작스러운 세상의 관심에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주목을 받는 것조차 심히 조심스러워하는 평생을 철저히 소외된 그늘 속에서만 살아왔던 고독한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세상의 가장 변두리에서 소리 없이 지내왔지만 요양원 직원이 종이에 적어 바티칸에 전한 그녀의 고백은 우리의 가슴을 깊이 울립니다. 당시 콘체타는 나를 찾는 이가 있는지 물었을 뿐인데 이제는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4일 뒤 빌라산 베네데토 요양원에 교황 레오 14세의 친필 서한이 도착했고 직원들이 이를 그녀에게 읽어주었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용기 있게 편지를 보내준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대화를 나눈 그날 이후 매일 그녀를 생각했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녀와 그녀 같은 이들에게 말로는 갚을 수 없는 오직 곁에 머무는 실천으로만 갚을 수 있는 빚을 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당의 종소리는 그녀가 그곳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교황의 직함 대신 자신의 본명인 로버트 프랜시스로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요청으로 액자에 담긴 이 편지는 이제 그녀가 매일 아침 앉아있는 창가역 벽면에 소중히 걸려 있습니다. 그곳은 흰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찾아와 이름을 묻고 그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들어주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추적한 콘체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이 목소리를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따뜻한 관심이 세상을 바꿉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